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원조가 미국이잖아요. 중국 대사가 미국 바이든과 미국 정부의 발언을 패러디를 한 거예요. 원조 바이든의 발언은 괜찮고 패러디에서 비꼰 중국 대사의 발언에만 개거품을 문다? 오바마 정부 당시에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었는데요. 그때 박근혜와 만나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윤석열 집권 이후에도 이 발언이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작년 5월이죠.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이 말을 또 언급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SK 공장을 방문한 당시에도 같은 말을 했고 올해 6월에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 아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시가이밍 대사의 발언이 있던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절대 미국 경제에 맞서 베팅하지 말라고 바이든이 직접 기고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5번 이 얘기를 반복을 한 거예요. 바이든 발언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싱하이민 대사가 그 바이든의 발언을 눈여겨본 거네요.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행구와 선을 넘는 사람들의 김행구입니다. 구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넋을 놓고 보고 있었네. 재밌네요. 말을 잘해. 아니, 편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죄송했습니다. 말을 더 매끄럽게 했어야 됐는데 동어 반복을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중간에 편집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건 이제 편집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원래 패널들은 이제 100% 실력 발휘를 하지만 그거를 150%로 만들어주는 거는 PD들의 힘입니다. 역시 집단의 힘이 위대합니다. 집단의 힘인 거야? 네, 제작진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유진 님이 또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로 얘기하면 어머니 걱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머니. 어머니 보신다 그래서 네, 어쨌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널을 또 저희가 뭐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아무나 와서 선 넘게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네, 저희 만약에 3명의 이름을 따서 코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 방송은 김맹구님만 건재하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산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도 돼요. 아니 김맹구와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제가 하늘색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 구선화로 보라색 처리를 해도 되고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저 명칭이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선을 정말 많이 잘 넘으시더라고요. 전 남태우 배우님의 통쾌한 선 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금 남태우 배우님이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배우님 진짜 오십니다. 이거 보고 계시진 않겠죠? 남의 방송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적폐범죄 일람표 먼저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건과 이름을 낭독해 드리는 시간이죠. 설명 없이 잊지 말라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새로 추가하고 싶은 거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선수 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죠. 건설 노동자에 대한 건폭몰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양해동 열사의 분신. 네. 어제죠. 네. 네, 장례 일정을 다 치르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 어제 노제 참여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양해동 열사를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건폭 운운하면서 이 노제가 열리던 날, 발인이 있던 날에도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관혼상제라고 해가지고 네. 장례식 행렬을 막질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신고의 의무도 없어요. 근데 집회 신고까지 다 내고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경찰이 행렬을 자르고 영정이 나가는 걸 막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사실 자극을 하고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싶었고 정말 너무 끓어오르는 분노, 비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겠다 이런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그렇고 그런 날들에 자꾸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참 다 함께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살아남은 우리가 더 우리의 몫을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양해동 열사한테 그 쌍둥이 자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자료집 이렇게 나눠드린 게 네, 편집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두 그 자녀의 글이 있는데 중학생이라고 했나요? 네, 중학생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너무
그 유려한 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중학생다운 그 네. 떠나보내는 추모사 같은 거였는데 그 글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아빠가 막 친하게 지내려고 다정하게 애를 썼는데 그런 마음을 너무 몰라줬다. 사춘기의 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장으로서 경제 생활도 해나가야 되고 하는데 좀 겁이 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뭐 윤희근, 원희룡, 윤석열 이런 자들을 반드시 꼭 죗값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건 그리고 양해돈 10살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담아가지고 적폐 범죄 일람표에 넣었습니다. 네. 저는 이승만과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동상을 기습적으로 경북 칠곡군에 세웠어요. 그래서 세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대 시위를 할까봐 몰래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기념해서 전쟁에서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면서 동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독재와 전쟁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재자인데 어떻게 독재자 동상을 세울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 세운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6.25 전쟁 공과만 생각해라라고 했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헌법은 명백히 4.19 혁명의 이 전통을 계승하고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19 혁명의 계기를 제공한 독재자의 동상을 버젓이 세운다는 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핵 전쟁터로 만들 것을 고려했던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의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로 내모는 대결과 적대의 국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7월 달에는 친일파 백선엽 동상도 세운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다 세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경상도에서? 네, 그래서 지금 뭐 동상 퍼레이드 같아요. 대기 타고 있었나 봐. 윤석열이 네. 될 때까지. 이제 조만간 윤석열 동상까지. 동상도 세워지는 게 아닌지.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예전에 저희는 이 윤석열- 동상 부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한 드립 칠라 그랬지. 이승만이 6.25 전쟁에 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슨 공이 있어요? 아니 근데 공이라 아니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적화 통일이 되지 않았고 뭐 이런 정도 주장하신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승만이 전쟁 나자마자 제일 한강다리를 1초에 폭파시켜서 도망간 놈이고 한강다리 폭파시켜서 서울 시민들 죽였죠? 그게 최초의 민간인 학살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에서. 그 전에 보도혁명 사건으로 수백만 명 죽였죠? 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정말 또 수십만의 사람들을 아사시켰죠? 근데 6.25 전쟁에 이승만이 무슨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승만 그 한국전쟁이 진짜 특이한 게 적군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국민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자국의 대통령으로 있던 자에 의해서 국민이 제일 먼저 희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승만은 전쟁 범죄자이다. 네. 사실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떤 전쟁의 영웅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이죠. 네,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백선엽 동상까지 올라가면 정말 경상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모르겠네.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동상 철거 싸움을 열심히 하실 거라고 하는데 또 우리도 힘 모아서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쭉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석방됐고요. 나오자마자 월급을 수령해 갔습니다. 천 몇만 원이라던데. 네. 이런 사람들의 월급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김기현이 그 주장하던데. 아니 구속됐고 수사받는 사람인데 이거 월급까지 다 지급을 해주면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네. 이거 문호동 무임금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김기현의 주장대로 자기들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을 보면서 그 글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하던데요. 그 글을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경찰관 중에 그 이태원 참사가 예고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보고서를 쓴 걸 사전에 작성한 거를 삭제했던 그 경찰관도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관련자에 다 풀려나고 있어요. 네.
그러고 지금 이태원 유가족 분들은 단식을 시작하셨죠? 네, 유가족이 계속 단식을 해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진짜 너무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더 말씀드렸고요. 이유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강릉 미사일 오발 사고 있었고요. 국힘당 김연아 돈다발 사건, 김진태 레고랜드 채권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 시장 폭락한 사건이 있었고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범죄 혐의 불송치됐습니다. 미국 무기 1년 동안 18조 원 구매했고요. 이승만 기념관 3년 동안 440억 원 책정 예정입니다. 장재원 아들 노엘 사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탄핵 사유 있고요. 김만배가 준 돈을 누나가 윤석열 아빠 집을 사준 로비 사건 있었고요. 검찰의 한명수 모해이증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던 윤석열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고발사주 검언유착 범죄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순신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사건, 김건희 학력 조작 주가 조작, 대장동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이 사건을 무마시켜준 게 윤석열이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 개입 의혹, 이렇게 적폐 범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갤럽 조사는 뛰어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 몇 가지 찝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우려를 불식시킬 승부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무저한 정신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희생정신 이렇게 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참 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네. 포기하고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우겠냐? 이거는 검찰 투합 노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돌려까고 있어요. 당이 만신창이 되고서야 뒤늦게 나선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당 반응은 어차피 뻔할 뻔짜기 때문에 짚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양해동 열사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재명 대표 와서 추도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굉장히 힘이 없으시다. 뭔가 좀 지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이 날 수가 없죠, 뭐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객관 환경이나 정국이 사실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당 안쪽으로는 개혁을 시도하는 것들이 계속 저지당하고 이 당대표의 입지를 흔들고자 하는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검찰 독재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자기 신변 문제에 대한 어떤 결심을 통해서 돌파구를 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은 그럴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매우 잘 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싸움을 누구와 하는지, 누구와 싸우는 것이 제1의 전선인지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제1의 전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검찰 독재라고 명명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들이 조금 탄압이 심하네, 뭐 좀 못됐게 구네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 정치 전 영역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의 삶을 탄압하고 옥죄고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이게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는 문제가 국민의 삶과 생존이 걸린 굉장히 절박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 부여해준, 그 다음에 법이 보장해준 최소한의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이 싸움의 1전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민주당 내 반응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의 반개혁 세력은 제압의 대상이지 감화를 받아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개혁과 새 시대로의 행보에 발을 맞춘다면 언제든 함께 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개혁을 막아 나선다면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감화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강하게
억제하고 가야 된다, 힘으로.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신변 문제에서의 내려놓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감화를 줘서 저항 세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국민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청년 결백함이나 개인의 희생에 대한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을 보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데서 가장 잘 드는 도구, 가장 효과성이 좋은 도구로 활용하기를 지금 활용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런 데서도 왜 더 적극적인 잘 드는 칼이 되어서 싸우는 길보다는 결자 해지하는 방식의 싸움을 선택하는가. 일단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려우니까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힘 빠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여지기에는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성격의 그 유형은 아니라는 게 지금 뭐 주 정치사에서 다 검증이 된 것 같고, 근데 물론 그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깊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라고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개혁 세력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반개혁 세력들이 당내에서 이재명은 내쫓아야 된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 그럼 난 사법 처리해라. 거기서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공격을 더 하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반응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공격은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아니 부재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도 뭐라고 하고 내려놓는다니까 또 뭐라고 하고 네. 그런 놈들은 사실 말씀하시는 타협의 대상은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뭘 해도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무죄로 처벌을 무죄로 결과가 나와도 공격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있지만 뭐 국민이 바라보는 여론 이런 걸 신경을 썼으니까 네. 그럼 나도 그러면 그냥 법 앞에 평등하게 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게 신념이었잖아요. 부채포 특권 내려놓는 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던진 수 같긴 합니다. 근데 공감이 되는 거는 우려는 그거죠. 왜 지금이었을까였어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국민이 막 투쟁 전선으로 나서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 모든 걸 어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시켜 버렸을까? 그 타이밍이 좀, 이 판단의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이재명 대표 하는 일에 좀 방향에서 저는 문제라기보다 이 정치적 정략을 잘 계산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 좀 시야가 그런 면에서 좁아진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좀 지친다, 피로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둘러싸 있는 공격을 크게 보다 보면은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강박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판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싸움에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이걸 크게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불체포 특권 포기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 윤석열 검찰 독재라든지 극우 정치 세력과 싸워야 할 무수한 정치 세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 세력이 이재명 당대표처럼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거물급 정치 인사잖아요.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실제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데도 검찰이 저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득달같이 괴롭히는데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만큼의 정치 기반이 없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더 심각한 공격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이 깨끗하게 어떤 법 앞에 서고 이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검찰 독재와 극우 정치 세력에 맞서는 데서의 관점으로 사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구속영장은 청구가 또 될 겁니다. 될 거고 저는 구속도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검찰 독재 세력들이. 그리고 그거를 동조하는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도 분명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전국민적 지지 기반 이런 거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을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관심이 다 변명이고 구실일 뿐이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몰아내고 당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아,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그래서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깔끔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주당 주고 나오시면 안 돼요? 저는 좀 그럼 안 반대입니다. 됩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개혁성 있는 당으로 꾸리고 반개혁 세력을 좀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게 실상은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전국민적 지지를 굳건하게 믿고 당을 버리고 아니죠. 쉽지 않은 싸움에서의 성과를 내야 진정한 명장인 거죠. 저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더 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그게 또 검증의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강한 야당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민주당과 함께 또 발맞출 다양한 더 진보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민주당 계 사람들이 신당을 만든다고 네. 여러 뭐 양앙자를 비롯해서 뭐 조국 신당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개혁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이랑 안 맞잖아요. 네. 답답하고 이재명이 계속 거기 버티고 있으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나오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하나 당 만드시고 자기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그 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대표도 하시고 네. 애꿎은 괜히 이재명 당대표를 그러니까 내지 마시고. 왜 꼭 민주당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자기 힘을 믿으세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고요. 김기현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교섭단체 뭐 연설을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거든요. 저는 그 연설문을 봤는데 이렇게 말투가 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어디 인터넷 찌라시에 올라오는 무슨 글 같았어요. 그 게시판 같은데. 그래요. 막 난 극우인데 막 하면서 올리는 글 같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올라올 것 같은 정도의 질라즘. 수준. 네. 이거를 본인이 썼다면 김기현의 수준이고 국힘당 보좌관들이 썼다면 국힘당 수준 같아요. 딱 그 정도 1배 수준의 글이었다. 네, 충격적이었는데 뭐 거기 주요 내용들로는 이제 보도가 된 것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자 10%, 그리고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제 멋진 걸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뭐 이제 비판한 내용이 네. 좀 있었고요. 그 투표권 관련해서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중국인. 중국 동포죠. 조선족 동포. 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네. 주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요 얘기들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된 거는 사실은 더 뭐 이렇게 얘기는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 김기현의 연설문의 일부들을 발췌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솔직히 하는데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네. 인상적인 거 한 2개만 가져왔어요. 네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을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75년 우리 현대사를 말아먹은 주역이 아니고 아니 저는 국민을 보통 주역이라고 하지 누가 그러네. 정치인을 주역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독재자 이런 걸 떠나서 막 자기가 주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예리한데 나는 대한민국 보수가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차라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75년 뭐 현대사의 주역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네. 되네. 자,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야.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하에 있는 어떤 정치 인사들도 그렇고 자기를 마치 무슨 전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 세력에 맞서서 이 자유 대안을 수호하는 전사 이렇게 네. 자기를 인식
하고 있다. 그런 데서의 자부심, 긍지 이런 게 굉장히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넘치는 거 맞아요? 사상 누각같아.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은 도대체 몇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공산주의 태풍이 불어오려면 일단 국가보안법부터 없어야 공산주의 태풍이 자유롭게 불어올 텐데. 웃겨요. 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태풍이 자유롭게 붑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정말 일배 같은 이제 길이 있습니다.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경험해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6글자로 국민을 깜짝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고 엉터리 방송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민단체들을. 광우병 괴담뿐이 아닙니다. 자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정말 괴담이죠, 이거는.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사고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뇌송송 구멍타기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딱 문구를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이렇게 투쟁도 하고 구호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신박한 구호를 내야겠다. 네. 김기현의 저릿하게 하는 이런 구호를 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구나.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구호라는 거죠. 네. 얼마나 강렬했으면 뇌송송 구멍탁을 들고 나왔겠어요. 다시. 6글자. 이 6글자로 국민들이 다 선동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구호가 진짜 좋은 구호죠. 네,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아니실지. 딱 기억에 남는 이제 구호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저는 뭐 이 정도. 나머지도 엄청 길거든요. 그 길이. 네. 근데 어떻게 한 50분 연설하는 것 같던데요? 50분을 냈어요? 아닌가요? 그럼 느낌상.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용이 이거는 어디 그 나쁜 글의 예시로 교과서 같은 데 박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논리적인 사안도 없고 그야말로 왜곡과 과장과 허위 보도의 향연이었어요. 그 글은. 네, 이게 약간 왜곡, 날조, 선전, 선동의 표본 같은 네, 글이다. 네. 진짜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이렇게 선동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그 몇 대 기사와 함께 더불어 좀 채택을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명문입니다. 네, 저는 좀 보면서는 그 국회의원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국민들이 국힘당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한 걸 김기현이 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10% 감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10%를 국힘당에서 감축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정쟁을 일삼고 포퓰리즘을 막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뭐 네, 왜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쟁을 일삼는 게 국힘당 아닙니까? 김기현 연설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민주당 욕하기, 문재인 정권 탓하기, 이재명 대표 욕하기, 민주노총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욕하기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기에 대한 성찰, 정책적 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정쟁 아닙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런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만 읽죠. 네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 이걸 이유라고 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입법 남발, 뭐 경제공해, 사회 분야를 촉발시킨다. 이런 정말 근거 없는 네.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근데 국민이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준의 천박한 수준의 연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국민이 국회의원에 많다고 한 게 맞는 건지부터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국힘당이 너무 많다고 한 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멘트를 내요. 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러이러하니 이런 예산이 있고 그렇지. 실제 이런 집행률이 있으니 국회가 이렇게 개선돼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뭐 많이 필요 없다던데요. 줄여도 잘만 돌아가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진짜 윤석열식 화법이야. 이거 술 먹다가 그냥 어떤 아저씨가 야 근데 국회의원 너무 많지 않냐?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그런 천박한 수준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수능 파괴한 것처럼 국회 그런 파괴를 느낌이에요. 시도하는 게 아닌지. 네, 열받았습니다. 하여튼. 전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정말 최고의
2023년 최고 개그맨 아닙니까? 네, 일하지 않은 자요, 뭐 먹지도 말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국회 출석률 같은 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보면 좀 뭐 보통 출석률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이 문호동에 해당하시는 출석률이 뭐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홍준표, 정찬민, 권영세, 김태우, 뭐 국힘당 출신들이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호동 무임금에 대한 발상을 자당의 의원들로부터 착안하신 건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문호부동보다 나쁜 게 국민에게 반하는 악행을 노동으로 둔갑시키는 거다. 지금 김기현이 하고 있는 게 노동입니까?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입니까? 사회를 이롭게 합니까? 사회에 재물을 창조합니까? 똥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문호동보다 못하다. 악행은 무임금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될까요? 처벌을 받아야죠. 네. 처벌을 받아야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김기현 연설 이렇게 오래 다룰 만큼 가치 있는 연설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너무 싫어서 안 보셨을까봐 저희가 대신 보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수능 얘기 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짧게 많은 뭐 분석 글들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서 어땠는지만 얘기 좀 나누죠. 정말 파괴왕이라는 말이. 말만 하면 파괴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제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얼핏 보니까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라고 생각하고 그거 그럼 뜯어 고쳐봐 라고 하면 바로 밑에 수하들이 움직여가지고 이런 걸 다 바꿔버리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100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킬러 문항이 문제니까 킬해버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킬러세요? 나라를 왜 여기저기 다 죽이고 다니세요? 아까 김기현이랑 멘트 구성이 비슷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문호동? 그냥 무임금해!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나 봐,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왕정국가를 사는 것 같다. 예전에 박정희가 영남대 세울 때 아시죠? 그냥 지도 보고 한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쯤 대학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영남대가 엄청나게 넓게 지어졌다는 소리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 아닙니까? 그냥 지도를 보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버려가지고 그 지도를 그 아래 사람들이 축적을 그대로 해가지고 영남대가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정말 영남대 가면 정말 크거든요. 교내 차 타고 15분은 걸려요, 한 바퀴 돌려면. 네. 지금 아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재예요. 아까 이재명 당대표 불체포 특권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검찰 독재예요. 그냥 찍어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실제 그렇게 바꿀 힘을 자랑하는 네. 독재 정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서 킬러 문항 이런 얘기도 많이 뭐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뭐 킬러 문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문항이 생겼는가, 입시 제도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대학을 가야지만 이후의 인생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래서 네.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되고 이후 인생의 서열화가 강화되는 이런 제도와 대한민국의 구조는 내버려 두고 킬러 문항만 문제 삼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 삼는 논리나 근거도 사실 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비논리적인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댓글에 국민들이 국힘당 해체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 우리 이거를 많이 써먹어야 될 것 같아. 뭐 하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이거 김기현 말을 우리가 계속 유행어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윤석열 퇴진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국민이 오염수 방류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이렇게 그렇네요. 써야겠습니다. 국민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데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을 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지. 네, 좋습니다. 자, 이동관이 좀 있으면 임명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냥 돌파하겠다는 게 네. 우리 그 윤석열 독재 정권의 스타일이죠. 근데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네. 이동관과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2010년도 자료를 고민정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동관과 국정원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방송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주요 내용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그 국정원이 작성을 한 건데 이 지시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보고를 받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맨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야, 이거 난 지금 그 4.19 혁명 때 본 문서 같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 밑에 방도가 다 나왔어요. 언론사들이 좌편향되지 않게 검열을 잘 해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좌편향 진행자를 퇴출해야 된다, 출연자 교체해야 된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죠. 네, 뭐 손석희, 김미화, 김재도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시적 성과 미흡 시 문제 프로그램 폐지하거나 포맷을 변경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동관 홍보수석한테 보고가 된 자료였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네, 요청으로 작성했다 네. 이런 얘기도.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방송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고 방송과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신원조사 회보서라고 뜨는데요. 저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어떤 인물 한 명에 대한 사상조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뭐 유학 시절 태극기가 새겨진 가방 사용 등 애국심이 투철하다. 일부 방송 영화에 북한 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고 안보관이 투철하다.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적파 세력의 용어 선점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종북 사이트 규제 업무에 적극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긍정적으로 한 사람들, 부정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국정원에서 다 민간인 사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이 이동관이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네. 네. 저는 뭐 그 내용도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동관이 홍보수석실 할 때 정부를 비판하던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미확인 마약류를 사용한 실태가 있는지 국정원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마약류 조사를 해가지고 공격하겠다. 네네. 이런 발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국정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주되게 하는 일이 안보, 보안, 방첩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이런 스파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런 걸 자기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거는 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심리전을 한다든지 국민의 사상 동향을 사찰한다든지 불법적인 행태들을 막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관뿐만이 아니라 이 국정원 자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을 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예전에도 국정원 해체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그 취합하는 그 전담팀을 줄였죠. 축소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국정원 인사 논란들이 있잖아요. 막 네, 잘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국내 전담을 확대하자라는 주의 주장자들이 선임이 된 것도만요. 네, 맞아요. 네. 현 국정원장, 윤석열이 앉힌 국정원장이 끼고 도는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이 어떤 공안 정국을 형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승진과 본인과의 라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번복이 된 거죠. 그쵸. 내부에서의 어떤 알력 다툼에 의해서.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그리고 네. 이런 지금 시도를 하는 국정원과 이동관이 다시 만난다?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금 그런 국민들을 사찰하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언론으로 재편하고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동관만 날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퇴진과 함께 이동관을 날리고 국정원 해체까지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사찰 행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동관이 2015년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 선제적으로 행동하되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 뜻을 자기 알아채고 알아서 관리 감독을 하고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정리해놓고 사건이 터지면 제가 과잉 충성한 겁니다. 제가 꺼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에?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 숨기거나 나는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인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관은. 네. 지금 학폭 국면을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정세 내용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프랑스 찍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영어 연설을 했어요. 네. 연설 다 듣진 않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랑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뭐 북한에 대한 이제 대응 같이 하자. 뭐 인권 침해에 대해서 뭐 규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마크롱은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만난 뭐 이유는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한 PT에 참여하고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막 당황하시는 그 장면들이 계속 잡혀요. 근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5만 사람이랑 다 인사하고 네. 윤석열 때문에 본인은 틀었던 억울하다던데? 영상 또 틀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원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각이 습관이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새는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천안함이 그려진 티셔츠와 모자를 입고 네. 간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제 일각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스포 행사를 유치하려면 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홍보하러 가는 건데 천안함이라고 하는 어떤 긴장과 불안한 어떤 안보 국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런 엑스포 유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외국인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더 심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대결과 적대 그 다음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윤석열의 의지의 표출이다, 이거는. 단순히 엑스포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북한을 적대시하고 한반도에서 그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선전 효과를 노리고 그 옷을 일부러 착용하고 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단 영어 연설 왜 하나? 프랑스 가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불어로 연설을 하면 차라리 그 자국의 뭐 그렇죠. 존중 네, 뭐. 이런 네. 의미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프랑스 가서 굳이 영어 연설합니까? 이런 게 사대주의자이죠. 그거 왜 하는지 모르. 자기 하겠다고 한 걸까? 에이, 이런 자리는 영어로 해줘야 아주 국격이 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한국 대통령이 오는데 죄송한데 영어로 좀 연설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렇지 요청을 하는 않죠. 것도 이상해요. 보통 그렇지 네. 않죠. 그리고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해설할 수 있게 자랑스럽게 우리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부산 사투리로 연설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마! 부산 들어가자, 마! PT 준비 누가 했어? 이런 거 대학 가서 이게 대학 가서 PT 이렇게 해도 탈락이에요. 이렇게 무난하게 하시면 네. 유치하겠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사람들 이런 거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쓰고 이런 거. 유럽권 사람들이 또 영어를 무시하잖아요. 네, 알죠? 미국식 영어 굉장히 무시하고 얕봅니다. 그런 걸 알고나 영어로 연설하는지 그러네. 모르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그 부산 유치 PT 첫 번째 장인가 봐요. 부산이 유라시아의 문이다.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라시아로 가려면 분단이 해결이 돼야 돼요. 부산에서 막힌다고, 서울에서 끊긴다고. 근데 저 완전 개사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분단이 유지가 되면 한반도 남쪽은 섬나라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놓으려고 해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같이 연관이 돼 있어야. 자, 여러분, 저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부산이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해양 어떤 항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부산 한번 가보고 싶지. 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천안함 모자 쓰고 있고 천안함 티셔츠 입고 있고 우리는 막 북한과 대결과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걸 홍보하고 있는데 유라시아로 갑니다. 유라시아로 어떻게 가죠? 아니 이거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을 진짜 홍보하고 싶었다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막힐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흡수통일을 생각했겠네. 그러네요. 이게 전제구나. 핵전쟁. 전쟁을 해서 이거를 분단 상태를 해체하고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을 만들겠다. 이런 정신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말 그 쫓아가기가 아찔한 것 같아요. 이 정신세계를 쫓아가려면 좀 아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문구를 쓴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를 그 과장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전하려고 한 건 줄 알았는데 윤석열의 이 전쟁 정책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네요. 생각해서 넣을 수 있는 문구인 것 같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가 그러니까 마크롱이 왜 윤석열을 만났을까 오늘 또 이 얘기도 나눠보자고 했었는데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미국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 나토를 계속 끌어들이려 하는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 국가들을 나토에 끌어들여서 북중러 위협에 같이 맞서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행보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이 피치블랙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작년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함께 독일, 일본 연합훈련을 벌였는데 전범국가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연합훈련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제국을 만들었던 그 국가가 아시아에서의 자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쌍용훈련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북한을 점령하고 이런 성격의 훈련이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에 영국의 코모도 부대인가요? 해병대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프랑스 호위함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 프랑스 사람이 같이 올라서는 모양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5월 달에는 독일의 총리가 와가지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계속 한국으로 오는 모양새. 폴란드 부총리가 화력경멸 훈련 참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이 군사 동맹을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의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눴던 얘기들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공동 대응하자, 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나토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입이나 이런 거는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개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러시아와 유럽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시아에 그건 영향을 피하고 싶은 거죠.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또 중국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프랑스가 중국과는 되게 잘 지내고 싶어해요. 그쵸? 왜냐하면 그게 자기 국익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크롱이 방중도 하고 막 갑자기 미국을 향해서 막 프랑스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건드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건드냐? 한반도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사안에서 미국과 적당히 발을 맞추고 윤석열을 돌격대로 쓰는 데서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미국의 패권 전략에도 동참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6월달 얼마 전이네요.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항공모함 동안에서 하는 해상자위대 훈련인가요?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네. 그래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자국의 이익이 사활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전략에는 동참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돌격대라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에게 올 피해가 적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랑 미국에게도 다 버림을 받을 위기예요. 네. 바이든이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좀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자고 이런 거를 나토 사무총장이랑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네. 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실제 엊그제인가요? 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는 7월에 가입 논의를 시켜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7월에 열리는 회의에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를 이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이 그 안건은 다루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썩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네, 왜냐면 바이든이 노 했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인 게 올해 4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라고?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분명히 말하겠다.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위치는 유럽 대서양 가족에 속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있을 합당할 위치는 나토다. 뭐예요? 자기가 나토 가입시켜주겠다고 젤렌스키한테 직접 가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젤렌스키는 진짜 당했네. 당해서 얼마나 굳건하게 믿었겠어요. 나토에서 전쟁하면은 자기를 지원하고 자기 나토 소속 국가로 쳐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 다 등들리고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단물을 쪽쪽 빨아먹히고 버림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처지를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이끄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 고조시키고 긴장 고조시키고 그래서 무기를 팔아먹고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해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단물은 최대한 빼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전쟁을 끝내고 싶진 않다는 거죠. 이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러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한반도 정책에서도 미국이 이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윤석열 때문에 미국에게 단물 쪽쪽 빨아먹히고 전쟁의 어떤 포화 속에 놓이게 되는 꼴을 감내해야 할 것인가. 좀 그 길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행보들을 저희가 매주 그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데 매주 다룰 만한 새로운 소재들이,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여기 미국도 지금 외교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전환하는 시기 같거든요.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원래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에는 힘이 자꾸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방향을 돌려 세우는데 가고 싶은 길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왕의 길은 계속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수습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같습니다. 모양새. 수습.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정상화하겠다. 교류,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신냉전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의 제도 변화 추구하지 않겠다.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반중국 행동하지 않겠다.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충돌 의사 없다, 중국과. 이 정도면은 그냥 항복 선언이죠. 네. 동맹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중국에게 항복 문서를 들고 블링컨이 찾아갔다. 사실 이 국면이 긴장이 고조됐던 것도 정찰 풍선 문제 삼으면서 냉각시켰던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네. 근데 미국이 먼저 납작 엎드려서 찾아갔고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딱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밑으로 블링컨과 그 외의 관료들 같이 앉히는 모양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구도인데 네.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 그리고 빌 게이츠를 독대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은 사실 빌 게이츠는 그냥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인인데 그 사람도 독대를 해주는데 바이든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 미 국무부 이 고위 관료를
독대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특히 하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거는 상당히 중국이 강하게 나간 것이다. 지금 정상회담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윤석열과 플러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떤 멘붕에 빠질지.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관리 통제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미국이 블링컨 방중 직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막 중국 대사 초치하고 난리 났을 네네. 때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한중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빙 무드로 가고 있는데 너네 초치지 마라라고 경고를 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동아태 차관보가 장호진 외교 차관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이유가 블링컨 방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에도 적당히 나대라. 지금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발을 맞춰봐. 이 단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봤을 때는 중국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산주의 태풍? 막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 우리나라 이렇게 보고 침략했던 못된 있는데 나라.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이런 모드로 간다고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사실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풀려가는 데서 저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어떤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다. 네, 지금 흐름이면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게 일본의 움직임이에요. 일본이 오늘인가요? 21일 오늘이죠? 맞나요? 오늘 네. 22일입니다. 아, 그럼 어제이군요. 국익 관점에 따른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걸 먼저 얘기했고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 세 번째가 러시아와 경제 등의 국익 관점에서 협력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다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다. 세계 근데 국면. 이 국면에서 사실 핵심적인 외교적 키를 갖고 있는 건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 일본과 회담을 하겠다라든지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 외교 전쟁 안에 정말 꼬붕으로 쓰이다가 갑자기 버려지는 팽 당하는 겁니다. 거죠. 대만꼴이 되는 거예요. 수습을 못해요 이거를. 그럼 유일하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밖에 없어 지금은.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북한과 굳이 적대와 대결로 갑니까? 같은 한 민족이니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외교를 함께 해나가고 함께 새로운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왜 팽당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질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외교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외교 정리를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연출팀에서 의견을 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전 세계의 정상들한테 편지를 보내자는 거야.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뭐라고 보내는 거냐면 윤석열이랑 어떤 합의도 하지 말아라. 어차피 퇴진당해서 그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제1야당 대표나 아니면 촛불행동이랑 연락을 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전하겠다. 윤석열이랑 회담해봤자 어차피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효될 거예요. 국민들 다 무효시킬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괜찮죠? 약간 윤석열이 찍는 외교 문서는 다 부도어음이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좋죠.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세계 같습니다. 정상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버리시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도 그럴 거 할 거니까. 그런데 정말 한국이랑 앞으로 외교 관계를 이어가실 거라면 윤석열이랑만 회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재명 당대표 그 싱하오밍 대사가 만난 게 사실 그런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퇴진 이후를 중국이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 얘기도 그 블링컨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인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미중 양국군 간 소통을 재개하자고 미국 측에서 네. 계속 제시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재밌어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군함 그 치킨 게임 했던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군함이
미친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초근접 항행을 했는데 중국은 틀지 않고 미국은 피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소통 라인을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블링컨 장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 백악관 이 중국 대만 문제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반드시 군 통신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절박해 보여.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대결을 실제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있다. 이건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무인기 리퍼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죽음의 암살자인가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거와 이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네. 미국이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통로를 얘기했었죠. 통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약속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리샹푸 국방부장 제재를 미국이 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국방부장을 제재했다고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장. 장관을? 네, 국방부장이네요. 네. 근데 이것을 제재 해제할 거를 미국이 검토 중이래요. 네. 네. 개인을 제재하는 것도 웃기네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해제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을 제재하지 했던 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 뭐 비용 나머지 치르고 이랬는데 이런 기류랑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자기와 직접적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북한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니까 2021년부터 중국에 12차례 이상 국방 분야 회담을 요청했는데 네. 모두 중국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이 현재 그 우위를 누가 점하고 있는가.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에게 더 압도적인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군사 충돌 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진짜 두려워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또 찾아보니까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이 블링컨 장관 떠나고 나서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위협을 중국은 했다. 무서울 게 없구만요. 네, 지금 뭐 거칠을 게 없다. 우리는 이 대만 바다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만 독립. 얼마 전에 미 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서 한미 연합 특수작전 펼칠 거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미난 뉴스가 있어요. 한미 연합 특수전에 잠수함이 동원될 것처럼 했었는데 막상 기사를 보니까 부산항에서 잠수함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실기동 훈련이나 이런 거에 전혀 동원되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미국이 안 들여보낼 수는 없고 윤석열이나 이런 극우 세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계속 보내긴 해야 되는데 실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요새는 진짜 세계 정세 보는 재미에 살아요. 너무 그 혼돈의 세계 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그 시기거든요. 정말 네.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큰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을 어떤 디딤돌 삼아서 역사는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크게 진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것인가, 이거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퇴진 이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넘사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촛불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행진의 날입니다. 최초 시도. 자, 2시간 반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화 그리고 더위를 막을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춰서 오시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방을 절대 무겁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 거리가 6.3km예요. 우리 엄청 오래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쉬어가는 집회 타이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전체 걷기가 어렵다 하면은 저 집결 그 역들을 살펴보시고 그쯤에서 같이 결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네,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면 홍대 입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럼 네. 경로를 보니까 시청에서 일단 집결을 해서 출발을 해서 세종대로 사거리, 서대문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홍대 입구 이렇게 젊음의 거리를 걷는군요 이제.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서명을 또 받아보니까 서명하는 나이대가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40대 선까지 하시더라고요. 40대 진짜 서명 안 하시거든요. 점점 내려오지 않나. 저는 마포, 은평, 서대문구, 촛불행동 실천하는 사진을 봤어요. 네. 퇴진 서명 받는 사진을 봤는데 20대 여성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명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대들도 서명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촌 일대가 또 젊음 20대, 30대들이 참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 여러분 많이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6시에 시청 앞 대로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꼭 모자라, 시원한 물 이런 것들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년 365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를 쭉 돌아봤더니 훈련이 공개되지 않은 날이 채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훈련을 한다고 공개를 미리 하거나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곳곳에서 바다, 하늘, 땅, 지역도 휴전선 인근부터 제주 끝바다 쪽까지 가리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깨진 이후에는 이날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우리 정부가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유일하게 최초입니다. 99년 연평해전을 기린다면서 더 강한 힘을 길러야 된다느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언하고 6월 15일 날 한미연합 화력 경멸훈련, 북한을 적으로 두고 전쟁 훈련을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 없다. 대국민 심리전을 윤석열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평화의 기억, 통일의 기억,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반북, 대결, 적대, 전쟁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